한국노동연구원의 근무하고 있는 정진호입니다. 최근 한국의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 연금급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20-30분 동안 저희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에 경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임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임금 수준이랄지 격차랄지 구성의 문제, 그 다음에 결정 체계의 문제, 이런 관련해서 이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부정합성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임금의 연공성과 그 다음에 계속 고용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임금 체계, 특히 임금의 결정 체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임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용이랄지 근로시장과 더불어서 근로자와 기업들이 의사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마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가구 소득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이죠. 기업에 있어서는 생산 비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어떤 대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수준뿐만 아니라 임금의 격차의 문제도 있고 체계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기별로 어떤 시기에는 수준의 문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시기에는 격차가 더 문제가 되고, 어떤 시기에는 체계가 더 문제가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임금 결정 체계가 좀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임금의 수준이나 격차와 관련된 노동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최근의 자료를 이용해서 경제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임금 체계의 실태와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환경 변화는 저성장과 고령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어떤 고도 성장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걸 잘 아실 거고요.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시하는 바와 같이 경제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선행에서 잠재 성장률도 보게 되면 계속 둔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 2% 정도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더불어서 동일한 성장을 하더라도 이제는 고용을 창출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취업 개수가 되겠죠. 10억 원당 취업자 수로 표현되는 취업 개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이전과 동일한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의 정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많이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이제 경제 성장률마저도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쭉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리게 되면 그대로 우하향하는 그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시기에 곧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이웃한 일본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임금 근로자들을 보게 되면 이 고령화 지표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평균 연령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85년부터 한 2020년 사이에 연평균 0.3세씩, 쉽게 얘기하면 매년 0.3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율로 보게 된다면 55세 이상 근로자를 우리가 중고령자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비율도 우리가 연평균 0.6%포인트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적으로 이 저성장과 그 다음에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과 그 다음에 55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임금 수준이랄지 구성 체계, 그 다음에 결정 체계, 그 다음에 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임금 상승률은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등락을 반복했지만 최근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조금 명목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 변동률 간의 관계는 상당히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관계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습니다. 0.76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임금 상승도 높게 올라가고 이런 어떤 관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과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 상승률과 관계를 보게 되면 그 임금 상승률이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붉은색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비교적 비슷하게 왔지만 지난 몇 년 그 사이에는 굉장히 높게 진행됐던 적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임금 구성과 관련해서 임금 구성 체계와 관련해서 기본급의 비중이 너무 낮고 그 수당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긴 시기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정액급 기본급이랄지 고정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액급여는 좀 낮아지다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과급여는 좀 낮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특별급여는 높아지다가 낮아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과급여는 그 이전 수준과 그대로 유지되고 정액급여는 높아지고 그다음에 특별급여의 비중은 낮아지는. 그것이 기기변동과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경제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임금 안정성과 임금 유연성 중에 어떤 걸 취할 것인지 근로시간의 유연성, 고용 유연성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임금의 변동성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표 3-1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임금과 근로시간의 경제성장률과 어떠한 관계를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초과급여보다는 특별급여가 굉장히 경제 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초과급여입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가 특별급여가 굉장히 경직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가 경직적인 것도 있지만 고정적인 상당 부분이 변동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특별급여가 경기 변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고요. 근로시간은 주시하다시피 초과근로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그 임금 구석 내역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액급여의 비중이 꾸준히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높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급여는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특별급여는 중간에 조금 높았다가 다시 낮아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경우에 정액급여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급 비중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과급여를 제외한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중에서 급여급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100인 이상 사업체랄지 공무원 전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임금 총액 중에서 한 기본급여 비중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화이트 칼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임금 격차와 결정 체계가 될 건데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최근에 많은 논의들이 규모가 임금 격차의 문제랄지 그 다음에 고용 형태 간 임금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체 규모가 임금 격차를 보게 되면 1980년대부터 쭉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왔고 최근에는 다시 소폭 완화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서 굉장히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사업체 규모가 아닌데 우리가 기업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체 규모 간 임금 격차를 볼 수 있는 자료가 다른 자료를 보게 되게 되면 2008년 이후 2010년까지는 확대되다가 거의 축소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가 임금 격차와 변화의 추세는 동일합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표 4-1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기업 규모가 임금 격차는 1000엔 이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크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 재벌을 중심으로 임금이 굉장히 높고 그 아래 부분들은 그 내부에서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규모 간 임금 격차가 과연 한국만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국의 기업 규모가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심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럽 모델을 삼고 있는 독일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일본과 비교해서 또 중요한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 초임급의 기업 규모가 임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음에도 반해서 일본은 적어도 초임급에 있어서는 기업 규모가 임금 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기업 규모가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 연공성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자료로서 인용되고 있는 자료가 이 표 4-3이 되겠습니다. 근속 연수별 임금 격차의 국제 비교라고 해서 2018년 자료를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임금의 연공성을 대리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근속 연수별로 어느 정도 임금 격차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 1년차 초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20에서 29년 차가 한 286.8, 약간 3배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앞서 살펴본 기업 규모가 임금 격차에 비해서 한국의 임금 격차가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가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고요. 근데 일본보다도 우리가 임금의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꾸로 이것을 어떤 논자들은 이제 초임금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초임금이 낮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임금이 높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가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임금의 연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의 정규직에만 주로 많이 있고 중소기업이랄지 이 비정규직에서는 임금의 연공성은 그다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임금의 연공성, 임금 결정 체계의 연공성이 기업 규모랄지 고용 형태가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옆편은 4-4는 이제 제조업의 한장에서 저희들이 봤던 것이고, 이것이 전산업이나 크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제조업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실제는 유럽 연합 통계청 유로스태트의 SES,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내지는 이전에 임금구조 기본 통계 조사에 해당되는 조사로 이 4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굉장히 유용한 자료인데 보게 되면 지난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이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쭉 보게 되더라도 이 근속 임금 곡선의 기울기의 국가 간 격차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고 한다면 한국의 근속 연수별 임금 격차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앞서 사업해 봤듯이 사업체 규모가 임금 격차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근속 연차별 임금 격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다라는 것. 그 다음 위에 또 고용 형태별 간 임금 격차가 우리가 조금 심한 게 아니라 싶은데,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나라와 자료는 좀 비교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고용 형태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내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쭉 보게 되면 2003년부터 최근까지 자료를 보게 되면 좀 확대되다가 다시 좀 약간 주춤한 그런 양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고용 형태 임금 격차를 보면 2004년도에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비 73.7%였는데 2019년도에 68.9%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표 4-5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 규모 간하고 고용 형태 간 임금 격차를 크로스 섹션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 300인 이상 기업에서 고용 형태가 임금 격차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고 소규모 기업에 갈수록 이것이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임금 격차는 그다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고용 형태 간 임금 격차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업 규모가 내지는 사업체 규모가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임금 곡선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논의들이 임금 연공성의 완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금 곡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게 되면 매년 임금 교섭을 통해서 베이스업 하는 것도 있지만 임금 곡선 그 자체로 이동하는 또 그 정기 승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기 승급과 베이스업 두 가지가 그 개인의 임금 상승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료들을 좀 최근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공공 부분의 정기 승급률이 민간 부분에서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이라고 하면 뭐 공무원이라 공공기관을 다 포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공무원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의 정기 승급률, 소위 말하는 베이스업, 처우 개선 부분을 제외한 정기 승급률이라고 임금 표상에 있는 그 승급률이 되겠죠. 보게 되면 지금 2020년 현재 한 2.32% 정도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이스업이 되지 않더라도 매년 2.32% 정도의 임금이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요국 일반직 공무원들의 그러면 정기 승급률은 어떻게 되느냐 보게 되면 뭐 각국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미국이랄지 일본, 독일 같은 게 보면 한 1에서 한 1.5%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한다고 한다면 한국에 비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기 승급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이었던 그 공무직의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안이죠. 그 하나의 안의 정기 승급률을 보게 되면 한 0.81%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무원의 정기 승급률보다는 낮지만 정기 승급률이 이제 고려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건속에 따른 임금 상승을 보장하는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단지 하나 우려스러웠던 것은 이것이 일종의 개수임금제. 어떤 그 초임금이 결정이 되면 그대로 이제 몇 배 방식, 레이쇼 방식으로 이제 임금제가 복잡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향후 지속될 수 있는지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 실제 이러한 임금 체계를 개수 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국가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각각 대표적인 베트남 국가에서도 이 개수임금제를 최근에 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른 형태로서 좀 도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공공 부분은 이제 한 2.3% 그다음에 비정규 0.81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지만 그 민간 부분은 어떠냐 보게 되면 2019년 현재 전체로 보게 되면 전규모로 보면 0.44입니다. 그렇지만 규모 간의 현저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소위 말해 소규모 기업체에서는 정기 승급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이스만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조금 재벌 기업들 가야지 이게 이제 정기 승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300인 이상 기업 동안 1.41%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계열 자료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지만 경총 회원사 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대충 이게 한 1000인 이상에 우리가 육박한다 볼 수 있는데 2005년 한 1.9%에서 최근에는 1.6% 정도 그래서 한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정기 승급률을 조금 이전에 비해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달리 얘기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전에 비해서 이 높은 정기 승급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도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인력 구성이 젊었을 때는 이 정기 승급률을 감내할 수 있겠지만 최근같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랄지
그 다음에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 높은 전기승급률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전기승급률이 지속적으로 어느 형태로든 완화가 되었습니다. 뭐 공무원도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 5-1을 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자료들입니다. 2020년, 그 다음에 최근의 자료를 갖고 앞서 설명했듯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전기 승급률 실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 승급률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본급이 다른 임금을 모든 임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걸 보더라도 임금의 연공성을 파악하는 데는 그다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공공 부분이 여전히 임금 연공성이 상당히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민간 부분들은 주로 이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서 임금의 연공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임금의 연공성을 대리하는 전기 승급과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고는 계속 고용과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고용은 우리가 정년 연장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년 폐지랄지 그것도 가능하고, 재고용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승급률과 이 계속 고용과의 관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기업에서 약정한 정년입니다. 전기 승급률과 정년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엄밀한 계량 분석은 아니지만 음의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근속 임금 곡선이 가파르다는 얘기는 전기 승급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승급률이 높은 대규모 기업일수록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파르다 보니까 조기 퇴직을 유인하게 되죠. 또 전기 승급률이 완만한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어떤 면이 있냐면, 임금이 낮다 보니까 인력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지는 그 다음에 낮은 임금에 대한 보상으로서 긴 정년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보시는 표들을 보게 되면 전기 승급률과 정년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게 되면 전기 승급률이 높을수록 정년은 낮다. 그리고 전기 승급률이 낮은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정년은 상당히 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소규모 사업체의 정년이 더 짧은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계 자료에서 나오게 되게 되면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낮은 근로 조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년을 굉장히 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평균 정년도 대기업에 비해서 길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전기 승급률과 임금 피크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임금 피크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속 고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가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년 연장 2016년, 17년 이제 거의 이제 다 시행이 됐고요. 그 즈음에서 임금 피크제가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 기업 규모 클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의 연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정년 의무와 관련해서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업 규모가 큰 데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달리 얘기한다면 임금 곡선을 그대로 두면서, 연공성이 강한 임금 곡선을 그대로 두고 정년을 연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병행해서 대규모 기업일수록 채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 5-1을 보게 되면 기업 규모와 그 다음에 고용 형태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승급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정년제 운영하는 기업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 도입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년 이후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간을 보시게 되면 정년은 이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정년이 오히려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에서 임금 곡선의 길이가 가파르지 않다 보니까 임금 피크제를 굳이 실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재고용 제도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금 연공성이 강한 부분은 대규모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에서는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상당히 도입을 했습니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정년이 길게 확대가 안 되다 보니까 법정 정년까지만 가고, 그 다음 형태는 선별을 통한 재고용제에다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뭐 최근에 60세 정년 의무와 관련해서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60세 정년 법제화는 뭐 2013년도에 이루어졌고요. 2016년하고 2017년에 걸쳐서 그 단계적으로 기업 규모별로 확대가 됐죠.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도 보면 이와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 47.1%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300인 미만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2017년부터 강제가 됐는데 정년 의무가 25.4% 정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 피크제도 계속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정년의 법정 강제가 시행된 2016년 내지 2017년을 정점으로 임금 피크제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최근에 정체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조금 언급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 정년 의무화와 관련해서 통계를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 정년 퇴직과 관련해서 이직 연령들이 과연 뭐 줄어들고 있는가? 어떤 자료에서는 권고해직이 굉장히 확대된 게 아니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가 엄밀하게 바로 이전의 그 고용 형태가 임금 근로자의 한정에서만 봐야 됩니다. 임금 근로자의 한정에서 보게 되면 뭐 정년 퇴직 이직 연령이 뭐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고해직의 어떤 그 연령도 그다지 변화가 없습니다. 즉 임금 근로자의 한정에서 우리가 정년 연장의 의무화의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이직 연령이 뭐 오히려 당겨졌다든지 그 다음에 뭐 권고 해고가 오히려 연령이 짧아졌다든지 이런 효과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300인 이상 기업의 한정에서 보게 되면 그 정년 년의 법정 강자에 따라서 60세 직전에 퇴직률이 어느 정도 감소했고요. 60세 퇴직률이 상승하는, 즉 달리 얘기한다면 60세를 정점으로 한 임금의 정년의 어떤 고용의 스파이크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정년 의무화 관련된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임금 체계에 무엇이 문제인가? 임금 연공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의 연공성은 이전 시기에서는 상당히 유효하게 작동했고 고도성장에서 숙련 형성을 위해서 유효하게 작동했지만 최근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강한 임금의 연공성은 오히려 고령층의 어떤 그 계속 고용을 제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젊은 층에 있어서는 이전과 달리 장기 근속이랄지 장기 고용이 담보되지도 않고 기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강한 임금의 연공성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전보다는 고용의 중장기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연공급적 그 요소보다는 점차 이제 단기적 어떤 시장, 노동시장의 단기적 특성을 반영한 어떤 직무, 성과급적 요인을 좀 더 기대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향후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다른 시간을 대담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